어제 밤에 이제 외교부가 밝힌 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술적 보완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쪽 외교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거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고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에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미 에너지부의 감사관실이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보고서에 그러면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했다.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감사를 한 내용이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이 수출 금지 품목인 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다가 걸렸다. 계약직 직원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적발을 했다. 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은 외국 정부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잡았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 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외교부가 이거는 정책 문제가 아니고 무슨 외교부 산하 연구소의 기술 이 보안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 거하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온 에너지부의 감사관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하고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요 얘기가 요 얘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요 해석이 그러면은 민간 국가의 이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집어넣은 사유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는 그러면 요거는 확인이 한 50%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외교부의 지금 간접적 코멘트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미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이거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렇다 하더라도 50% 체크가 된 걸로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게 외국 정부하고 이 직원이 접촉을 했대잖아요, 지금. 정부와 접촉을 했다. 네, 외국 정부하고 접촉을 했으면 이 외국 정부는 어디냐? 한국 정부든가.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정부인데 그냥 외국 정부라고 써놨든가. 중국 등이거나. 그렇죠? 이 직원이 그런 코멘트도 있어요? 없죠. 외국 정부. 그냥 없죠. 외국 정부인데 우리가 네. 추정하기로. 왜냐하면 이게 민간 국가에 우리가 올라간 사유가 되려면 지금 이 사람이 접촉한 외국 정부가 미국하고 경쟁 국가이거나 적성국이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거나 러시아거나 뭐 이런 나라여야 되잖아요. 이 지금. 사람은 한국계예요? 아니 미국의 뭐 한국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정부와 접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한 거면은 그런 거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연구소에 지금 원자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훔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민간 국가에 올리죠. 그러면 만약 그런 거면 그렇지. 그런 거면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뭐 그거 한수원이랑 뭐 이 경쟁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하여간 지적재산권 관련이죠. 뭐 그 난리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뭐 그런 거냐?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직원이 뭐 중국이랑 뭐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여기서 뭐 한번 거쳐가려고 뭐 한 것이다. 그런 거면 이것만으로 우리를 민간 국가에 넣지 않죠. 이런 사례면 우리한테 무슨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뭐 잡자고 하거나 이런 사례를 뭐 방지하기 위한 따로 무슨 업무 협약을 하자고 하거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으면은 이것만으로 민간 국가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민간 국가에 올린 거는 다른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핵무장론,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게 결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구소 관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앞에 말씀드린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국가에 올해 1월 달에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올리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한국하고 뭔가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갖고 뭔가 이걸 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려 이렇게 된 것일 텐데 그 루트가 왜 끊겼겠습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비상계엄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딱 하나 지금 두 가지 정도 빠진 에피소드가 저도 좀 리서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미테리 사건이 지금 하나 빠졌고요. 맞아. 수미테리 사건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미테리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수미테리가 이거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완전히 저 퍼블릭 피겨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공적 인물로 한미 간에 왔다 갔다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생각 자체도 윤석열이랑 거의 비슷한 상당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우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몇십만 달러 무슨 선물하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간첩 혐의로 미국이 잡아 넣어버렸거든. 미국에서 간첩 혐의면 평생 깜빵에 살아야 돼요. 평생 깜빵에 살아야 되는데 수미테를 넣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수미테리는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데 기고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가관이야. 가관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브래드 셔먼이 빠져 있어. 브래드 셔먼이 연방의 하원의원으로 14선을 하고 아태 소위 의장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MBC 시선 집중에서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월 한 중순인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장난친 건데 북한이 진짜 소규모 전쟁을 벌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죽였어도 우리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네, 네, 기억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와치를 했었던 것이고 얘네들이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구나. 전쟁까지 소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뭐 한반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얘네들은 핵무장할 수도 있겠고 핵무장을 할 만한 과학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오랫동안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지금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 보다가 야 얘들 안 되겠구나. 요렇게 판단해서 가능성이 꽤 높지. 저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민간 국가가 지정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분석이 나오고 의견 개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왜 민간 국가에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론으로 도발적인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이고 에너지부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브루스 베넷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결정 배경은 윤석열의 핵무장론이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윤석열이 정확하게 2023년도 1월 11일에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 핵 배치나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격차가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점점이 이어보면 계엄,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북한이 도발한 것처럼 해서 이러면 핵무장론이 더 이 힘을 그렇지. 받을 거고 그리고 NPT 얘기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80주년 기념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워싱턴 선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이런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 다시 한번 청명했다. 이런 게 미국은 대한민국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저는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뭐 가치 외교 한다라고 하고 그 결과물인 거예요. 언론에서 바이든한테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데 주어를 바꾸면 바이든은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미국의 결도 맞지 않고 한미 동맹을 그냥 와해시켰으니까 그런데 성조기를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도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 1월에 지정을 하는데 트럼프 인수위에서 충분히 알았겠지.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정을 지정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딜할 때 협상 카드죠. 협상 카드지 뭐 좋지 뭐. 이거 해제해줄 4월 15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잖아요. 발효가 되는데 그 네. 전에 해줄 이유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죠. 없지. 어, 일단 관세 좀 때려놓고 야 이게 다른 게 또 하나 있어. 안 그래도 레버리지가 너무 많은 국가잖아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또 따로 계산해야지. 다른 거 가져와야지. 무슨 LNG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슨 LNG 뭐 수입을 많이 해준다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전역에 그 정상적인 국가일 때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레버리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뭐 당장 테이블에 계속 하나씩 한두 개씩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그 사드는 어떻게 됐어?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분담금은 어떻게 됐어? 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소고기는 어때? 뭐 사과는 어때? 농축산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누가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그리고 국방, 외교, 한미동맹 다 망쳐놨죠. 민주주의는 뭐 계속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네요. 지난번에 EIU라고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데서 뭐 한국의 언론 그다음에 민주주의 수준을 딱 격하시켜 버리더니 이번에 또 스웨덴 여기도 에테보리 대학인가 뭐 그래요. 그 여기에서 다양성 연구소인가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도 한국은 충격적인 말이 추락도 추락이지만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놨네. 독재화가 진행 중.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네. 지표를 측정하는 이런 기관들 이제 예.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첫 번째가 언론 자유예요. 그렇지. 예, 언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민주주의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등급이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지금 17위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오르고 17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 막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야 그래 언론이면은 저 정도까지 막 지르고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그렇지. 정도로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건 어쨌든 제한된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윤석열이 한 게 지금 언론 장악, 방송 장악하고 바이든 그렇습니다.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고 게다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 나오고 뭐 성평등 침해 무슨 뭐 등등등 정부 인사, 과거 인사 탄압 이런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네.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우리가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런 지수 그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고 예. 제가 뭐 이거 좌파 우파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우파적 색깔이 있는 곳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일단 프리덤 들어가면은 약간 우파적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때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해. 거기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가 없어졌는데 뚝 떨어졌어요. 윤석열 때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영국 스웨덴에서. 근데 노무현 문재인 때는 또 쑥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황당한 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황당한 네. 게 말씀하신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네.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을 4단계로 분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폐쇄된 독재 체제.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민주주의하고 선거 독재 체제는 이제 명목상 민주주의이긴 한데 완전한 자유주의가 완전히 확립이 돼가지고 뭐 그런 체제면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명목상 제도가 민주주의이기는 하고 선거는 보장돼 있지만은 그렇지. 자유주의가 확실하게 이제 이 뿌리 내리지 않은 곳은 그냥 선거 민주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곳은 이제 선거 독재 체제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선거도 없으면 폐쇄된 독재 체제고.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뭐 입만 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노래를 부르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어쨌다라는 얘기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이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2년 반 이상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자유주의가 이제는 없어진 그래서 선거 플러스 형식상의 민주주의만 있는 선거민주주의 국가가 이제는 됐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들은 친중이고 친북이기 때문에 친중 친북은 권위주의고 전체주의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손에 왕자 새기는 분들이 권위주의죠. 근데 이 지표로 보면은 스웨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반대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는 그렇죠. 선거민주주의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프리덤 하우스 말씀 주셔서 제가 프리덤 하우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평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그렇죠. 거기서 진단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수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쪽이나 미국 민주당 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은 우리 시민사회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 머릿속에 있는 거나 권성동 씨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조금 더 체득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는 그 어떤 느낌이 확 드네요.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 김연아 평론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성동. 네, 네. 문자 폭탄이 뭐 그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입술이 하고, 부르튼다 뭐. 입술이 부르튼다라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술이 부르트고 문자 폭탄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 아스팔트 우파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고 그 장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로 준비해야 되는 아스팔트 우파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애처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네. 딜레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입장은 사실은 본인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당 지도부니까 그렇죠. 대선을 이기는 게 좋지만 이기지 않더라도 네. 잘 싸워야지 뭐가 이렇게 본인들이 좀 더 나중에 권력을 가지고 해볼 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바보는 아니니까 중도 확장도 소위 말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윤석열의 그거는 권성동, 권영세는 거의 버리는 카드다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면은 누구부터 조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야당을 지금 당장 또 바로 개엄할 수는 없어요. 뭐 저는 나중에라도 개엄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모두가 그렇지.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군인들 다 잡혀가 있는데 바로 개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조지는 게 당부터 조지겠죠. 당부터 조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딱 네. 그거부터 물어봤잖아요. 야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면회 그거부터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엇보긴 한데 지금 애처로운 상황이다. 권성동, 짱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다 애처로운 게 오세훈 시장을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처음에 이 윤석열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랬다가 탄핵 소추안 뭐 이거 얘기할 때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 TV조선에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TV조선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논의가 늦어질까요?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워서 2분 정도 기각을 얘기하고 1분 정도는 각하를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뻔히 알면서 이제 이 오세훈도 아마 약간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뻔히 알면서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근데 오세훈 당신은 탄핵 찬성파 아니냐? 탄핵 찬성파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오세훈이 그 특유의 그 톤으로 아니 그게 오해다. 오해다. 그 오해다. 내가 페이스북에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걸 일단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였고 나는 탄핵 찬성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오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사태 수습 방법이라는 취지였고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죠. 근데 이게 누구 눈치 보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당내 당원,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흐름이 탄핵 찬성파가 돼서는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지지율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뭐 보나마나 그런 흐름으로만 갈 것이어서 별로 그렇게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진짜 이번 대선은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는데 3분의 1을 이나 못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 거죠. 겉으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알 겁니다. 이게 그렇죠. 현실이니까요. 네. 정말 지금 당장 조기 대선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정권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 낮죠.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라도 잡고 싶으면요,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개혁 보수 기치를 못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당내 경선부터 뚫어야 되는데 아주 공고하거든요. 거기에부터 소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오세훈, 한동훈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성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언젠간 만나겠다 어쩐다 하면서 이게 그러면 중도층 정말 표심을 공략해야 되는 중도층 이 유권자들 마음에 가 닿는 메시지와 정치적 행보냐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접견 갔더니 아무개를 내가 찍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예, 이야기가 그래서 아무개가 누구냐 어쩌고 이러는데 저번에 그 예. 국민 추천 후보 네. 그 얘기를 했다. 누구가 후보다 땡땡땡이 후보다 뭐 이런 거를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강찬호 논설위원이 기사로 썼는데 땡땡땡이라고 했어요. 김문수라고 했어요. 땡땡땡. 김문수는 김문수는 아니에요. 제가 김문수 알기로. 아니고? 김문수하고 윤석열은 결이 안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할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지? 뭐 있겠죠. 그게. 윤상현? 뭐 윤상현, 뭐 원희룡 등등등 추론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득 이런 걸로 지금 타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윤석열 차기 당대표 출마 설이 저는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본인이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재판 받으면서 내란죄 재판 받으면서 왜 이거를 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장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하든 아니면 본인의 꼭두각시를 세우든 이 사람은 보수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열은. 그래서 참 최악의 상황이다. 제가 보기엔 보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의힘을 진짜 잡아 먹어버리는구나. 아니, 당 뽀개버리겠다고. 진짜 당을 뽀개버리네. 진짜 뽀개겠네요. 그러면. 이야, 국민의힘은 그렇게 왜소화되면 근데 자업자득이지 뭐. 어떻게 거기에서 딱 나와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맞죠. 예,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